인도 센섹스 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10년이면 뭐든 그만큼 올라. 10년이면 다 올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중국 본토 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를 같이 보여드렸어요. 저희 네 개를 이제 같이 띄워놓고 한 그림으로 보시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꼭 그렇진 않구나. 미국이 가장 이제 확실한 우상향을 보이는데 인도도 그것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튼튼한 우상향을 10년 동안 그려왔거든요. 드디어 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닌 인도가 됐다.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앞선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인도의 인구는 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상향을 어떤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고, 짚고 넘어갔지만 ETF도 상장이 돼 있고 또 인도는 관련 펀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가를 따진다면 인도가 되게 핫한 국가 중 핫하죠. 네, 네. 특히 작년 이제 미중 갈등이 좀 더 심화되고 네. 올해 와서는 더 심각해지면서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투자 가치로 많이 좀 제외가 됐잖아요. 네. 국가 자체가 좀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인도가 많이 부상해 돼 있습니다. 인도에 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에 투자를 할 거라면은 아까 우리가 ETF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역적 분산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항상 코어에는 조금 그 어쩔 수 없이라도 미국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빅테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달러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금리의 결정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뭐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표현이 그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대마불사라고 투자 시장에 있어서 결국 미국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글로벌리하게 안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심에는 미국에 대한 중요 자산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인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모든 것엔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적으로는 인도는 내가 자산을 좀 나눌 때 어디를 편입할까라고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지역으로 꼭 편입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야 됐을 때는 성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어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투자의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주셨지만 중국이 이제 고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 그 폭발적인 인구가 의미하는 것은 또 그 드넓은 소비 시장을 의미하거든요. 그 드넓은 소비 시장, 그리고 어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미국과의 나쁘지 않았던 관계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얌전하던 시절이죠. 그런 것들이 일치를 하면서 어떤 정도의 역할까지 했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쏟아냈던 달러를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까지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그때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면서 경제적 어떤 헤게모니에 도전장을 낼 수 있고 또 파워를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됐었는데, 지금 그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가 정치적으로 일단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술 전쟁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기술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M&A라든지, 그리고 그 기술을 최대한 빨리 미국의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했었는데,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트럼프 시절에 어떤 무역 분쟁이나 뭐 이제 기술 분쟁으로 이제 번지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잃었다라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도가 정확히 중국의 그런 장점들을 물려받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번 검증을 해볼까? 검증이라기보다는 한번 찾아볼까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제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네이버에 인도 센섹스 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년치, 3년치를 볼 게 아니라 네이버가 그게 잘 돼 있으니까 10년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10년치를 탁 눌러서 보면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뭐 조금씩 화폐 개혁 실패하고 이래서 푹푹 꺼질 땐 있어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이제 상담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10년이면 뭐든 그만큼 올라. 10년이면 다 올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중국 본토 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를 같이 보여드렸어요. 저희 네 개를 이제 같이 띄워놓고 한 그림으로 보시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꼭 그렇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이제 확실한 우상향을 보이는데 인도도 그것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튼튼한 우상향을 10년 동안 그려왔거든요. 그 근저에는 저는 결국엔 또 인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한테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진짜 작잖아요. 영토도 작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독일 일간지에서 그걸 만평을 그려서 인도랑 중국이 서로 싸움이 났었죠. 책에는 그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 그림이 되게 웃겼어요. 기차 2대가 쫙 달려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고속철도가 달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죠. 인도는 옆에 우리 얼마 전에 기안84 씨가 가갖고 그 지붕에 올라타는 기차 타고 가다가 고생하는 장면 보면서 나왔는데, 그런 기차에 엄청난 인구가 지붕까지 타갖고 그 고속철도를 앞지르고 있는 만평을 독일 슈피게링가가 그렸어요. 뭘 그렸던 거냐면 드디어 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닌 인도가 됐다. 그 만평이었거든요. 근데 두 나라가 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일단 중국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1등 자리를 뺏겨서. 뭐 이런 걸 뭐 굳이 그렸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인도는 기차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의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붕에 타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평이 그렇게 두 국가의 지금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머릿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인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시장의 사이즈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수 시장의 사이즈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내수 시장의 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수 시장의 질은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연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 얼마나 연령이 젊고 그리고 이 연령에 대한 소비 구매력이 커질 것인가인데,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앞선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인도의 인구는 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공급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제 파워를 갖게 됐다라는 거고, 그들은 아직까지는 임금이 적기 때문에 구매력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구매력이 임금의 상승과 함께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인도는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모바일에 대한 어떤 그 시장 확대가 아직 이루어지기가 전이에요. 이제 모바일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인도에서는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각종 서비스들이 더 소비 시장이 성장하고 서비스 영역이 성장한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과 함께 산업 성장이 같이 일어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갖고 있는 것이 단순히 머릿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의 질, 그리고 구매력의 기대감, 그리고 그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결국에 기업에 내는 돈이 많아지면서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기업 중심의 실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도 늘리고 이제 모디노믹스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죠. 모디가 이제 중앙에서 지방 정부들과의 어떤 코워크를 하면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데에는 저는 제약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는 지방 정부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인구가 많은 만큼 그 지방 정부의 파워도 나름 약하지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지방 정부들이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이권 이런 걸로 인해서 중앙 정부의 협력을 할 때도 있지만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 정부가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입니다. 지방 정부 어디가 됐건 우리가 통신사는 써야 되잖아요. 금융은 써야 되고 자동차는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대기업은 그 지방 정부에도 동일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정책을 전파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빌드업을 할 때에도 대기업이 굉장히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상향을 어떤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낙수 효과가 중소기업들에도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책에서도 인도를 2번 다뤘는데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게임 산업을 다뤘었거든요. 근데 게임 산업이 인도에서 굉장히 핫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 썼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 대한 그 반짝하는 기억이 나죠. 인구가 엄청 많다. 근데 젊다. 근데 모바일 시장이 아직 확산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엄청 많은 젊은이들이 핸드폰이 없었는데 핸드폰이 생긴다. 그럼 뭐부터 하게 될까? 그럼 이제 게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인즉슨 이 모바일 시장을 또 공급하게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을 통해서 정부의 비즈니스를 어떤 확산시키거나 같이 코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럼 게임 만드는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신생하는 그 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터전도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과 그거를 또 떠받치고 있는 인구 이걸로 인해서 잘 될 거다라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에 저희가 만약 투자를 한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죠? 인도는 그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지셨고 그리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책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셔서 가끔 오셔서 저한테 제가 접하지 않은 뉴스를 먼저 알려주시는 이제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직접 투자들을 하세요. 이제 어떤 기업이 좋다. 뭐 릴라이언스가 정말 여기서는 최고야. 뭐 ICIC 뱅크가 있고 뭐 어떤 기업이 좋다. 이런 것들은 정보를 갖고 계신데 인도는 직접 투자하기가 국내에서는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기업을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가 또 부족합니다. 현지 시장에 있는 걸 다이렉트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사는데 인도에 대한 어떤 기업 분석 가치라든지 최근의 뉴스라든지 이런 걸 찾기가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도도 이제 ETF가 아까 우리도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ETF도 상장이 돼 있고 또 인도는 관련 펀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는 조금 펀드 쪽을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추천이라기보다는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인도는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는 산업군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서비스업이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국가들은 중국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중국 펀드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투자해서 보면 무슨 공상은행, 인민재산보험 이런 게 포지션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국가가 성장할 때는 금융산업이 기여하는 바가 크고 금융산업에서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를 산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쭉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제 그게 맞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는 좀 다양한 어떤 산업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펀드들 중에서는 우리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각 이제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의 바로 당일 오늘 건 아니지만 이제 규정에 의해서 오픈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볼 수 있는데 아주 뭐 이제 다양한 산업군을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펀드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펀드랑 ETF랑 뭐가 다르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세요. 어쨌든 ETF의 F도 펀드니까 상장지수 펀드의 약자니까. 근데 펀드는 단점이 뚜렷하게 있고 ETF는 장점이 뚜렷하게 있죠. 왜냐면 ETF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펀드는 저 이거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자산운용사에서 그 주문을 받아서 파는데 며칠 걸리고 그 사이에 또 주가가 변동하면 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분들의 어떤 판단력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보수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왜 펀드